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출장 일정으로 인해서 디펜스 브리핑을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가 정말 어수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사 관련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A-10 공격기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영국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러시아에 대량의 드론을 공급하고 반대급부로 수호이 35 전투기를 인수하려던 이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 1분기 중에 이란에 인도된다던 수호이 35 기체가 전량 러시아 공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국방장관도 수호이 35 인도설을 일축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틀어진 모양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위성사진이 러시아의 수호이 35 생산 공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각 기체마다 숫자 마킹이 다 되어 있는데, 숫자를 보면은 이란이 도입하기로 했었던 24대, 그 이상이죠. 이 말인 즉슨 원래는 3월, 그러니까 1분기 중에 이란으로 인도됐어야 할 전투기들이 인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란 내 분위기도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기사가 5월 28일자 이란 관영 매체죠, 타즈님 통신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해외에서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란 국방장관의 멘트가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수호이 35 전투기의 이란 인도가 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이란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수의 탄약과 드론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도 이란의 반대급부로서 뭔가를 줘야 하는데, 그 반대급부로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수호이 35 전투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인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에 맞서서 수호이 35 전투기를 사용을 해야 하니까 이란에 뭔가 양해를 구하고 결제 조건을 바꿔서 이란에 다른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날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레오파르트2 전차 최초 파괴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이 사실은 지난해 파괴됐던 T-72 전차와 과거 튀르키예의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파괴된 레오파르트2 전차의 사진을 합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레오파르트2 전차입니다. 분명히 레오파르트2가 맞고 포탑 위에서 연기가 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신트 소식통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레오파르트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요즘은 합성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합성을 구분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차는 실제 파괴된 전차가 맞는데 그 배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배경은 작년에 파괴됐던 러시아군 전차의 이 배경에다가 2016년에 튀르키예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IS를 공격할 때 유프라테스의 방패라는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레오파르트2 전차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IS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의 몇 대가 파괴가 됐었는데, 그때 파괴됐던 전차와 자포리자 전선에서 지난해 파괴됐던 T-72 전차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해서 마치 레오파르트2 전차가 자포리자 또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파괴된 것처럼 합성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이 전차 공개를 했을 때, 러시아가 처음에 이 전차 사진을 공개했을 때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전차의 도색은 전부 다 나토 3색 내지는 우크라이나군 디지털 픽셀인데 이 파괴된 전차는 왜 사막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바로 이곳에서 풀린 것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를 파괴하든지 간에 일단은 레오파르트2라고 우겨보자. 러시아가 최초에 파괴했다라고 주장했던 그 레오파르트2 전차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랑스가 제공했던 AMX-10RC 경전차로 밝혀졌는데, 그때는 경전차라도 파괴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이미지 합성을 통해서, 그것도 관영 매체, 국방부가 직접 발표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러시아 대변인도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장기 운용 중인 E-6B 핵공격 통제기의 성능 개량 기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E-6B 기종에 대한 대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대체 기종이 C-130 기반이어서 707 기반인 기존 E6의 능력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네, E6 둠스데이 항공기라고 하죠. 미 국방장관이 타고 다니는 E4는 말 그대로 그냥 국방장관의 이동수단이자 전시 지휘통제소 역할을 하는데, 이 E6B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있는 전략원잠에게 핵공격 명령을 직접 전송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둠스데이는 E4가 아니라 E6다 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이 항공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보잉 707이라는 여객기의 동체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고, 이 707이라는 플랫폼은 굉장히 오래전에 단종이 됐죠. 그런데 미국은 이 707을 이용해서 E6, E3, 그리고 KC-135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기종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 자체가 워낙에 노후화됐다 보니까 이제는 성능 개량 내지는 대체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미 해군은 이 E6B의 후계 기체로 C-130J를 이용한 차세대 기체를 지금 선정을 해놓고 여기에 탑재될 임무 장비들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6 같은 경우에는 공중급여를 받았을 때 최대 20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한데, 이 C-130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프로펠러 기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도달 고도라든가 채공 시간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군은 운용 전술을 바꿔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지는 실물 기체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F-22 전투기와 F-35 전투기의 미션 컴퓨터의 전투용 소프트웨어를 앱스토어를 통해 원격으로 다운로드받고 업데이트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젝트 폭스로命名된 이번 사업을 통해 미 공군은 이제 다양한 스텔스 전투기에서 동일한 전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제 무기체계도 스마트폰처럼 지속적인 성능 업데이트가 가능해질 모양입니다. 예전에 록히드 마틴 관계자를 에어쇼에서 만나서 F-35 전투기의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정비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관계자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F-35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디바이스다. 실제로 F-35는 지속적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 서버와 연결을 해서 기체 상태도 점검을 하고 신규 소프트웨어도 탑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 공군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히 어떤 정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전투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표적을 획득하고 식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핸드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부르는 이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지도를 볼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기종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애플은 애플이 만든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들은 구글이 만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F-22, F-35라는 서로 다른 전투기가 공통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운용 소프트웨어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은 5.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인기하고도 연동을 하고 지상 통제소와도 연동을 하고 다른 기타 자산들과도 연동을 하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전투기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네트워크 전투기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앱스토어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전투기들도 단순히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정말 놀랍습니다. 현지에서 S-70I 블랙호크 헬기를 생산 중인 폴란드가 32대 규모의 무장형 블랙호크를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시콜스키에서 암드 블랙호크 제안이 나온 지 30여 년 만에 재식 채용되는 이 블랙호크, 과연 어떤 무장을 갖추고 어떤 효용성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자,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 어떤 것이 더 나으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오고 갔지만은 현재는 공격 임무에는 전용 공격 헬기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 됐습니다. 무장 헬기는 무장을 탑재해서 적을 공격하는 공격 임무도 수행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병력이나 화물을 탑재해서 수송 헬기로도 운용할 수 있다라는 범용성이 장점이긴 하지만은 무장을 탑재했을 경우에는 그 중량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둔탁해지고, 아무래도 무장 헬기는 기동 헬기 기반이다 보니까 하부 면적, 그러니까 피탄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 시콜스키사에서 블랙호크를 가지고 무장형을 만들어 봤는데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죠. 일부 로켓탄하고 기관포를 장착한 버전이 콜롬비아 지역에 가서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생존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이 아임드 블랙호크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최근에 폴란드가 미국에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이 블랙호크 헬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A-10 공격기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A-10 공격기의 퇴역은 20년 넘게 미 공군과 의회를 싸우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미 공군이 올해부터 A-10 공격기를 대량으로 퇴역시킬 수 있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와 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딜의 최대 수혜자는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의회는 오랜 논쟁 끝에 마침내 공군의 A-10 공격기 퇴역 요구를 승인했지만 이 유서 깊고 유용한 자산을 그냥 폐기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 손에 쥐어줘야 한다고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현지 시각 6월 7일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현지 시각 7일 디펜스 뉴스 기고문을 통해 의회가 A-10 퇴역 요청을 승인해 준 것은 그저 이 항공기를 퇴역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10은 걸프전 당시 8,100소티를 기록하며 수천 대의 전투 차량과 장비를 파괴하며 그 유용성을 입증했고 테러와의 전쟁 때도 강화된 적진지를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A-10 공격기의 전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래 분쟁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공군은 제한된 경납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10 퇴역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A-10은 여전히 효과적인 무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동맹국 또는 우방에게 제공된다면 여전히 많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급 대상 국가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도 이착륙거리가 짧고 더 튼튼한 A-10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서 A-10 공격기의 이전 프로그램의 잠재적 수혜자로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중남미 국가들을 뽑았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281대의 A-10C 공격기를 운용 중인데요. 올해 21대 퇴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보유한 모든 기체를 퇴역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한항공 등 여러 정비시설과 2029년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체 상태들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이미 자국 조종사 일부를 선발해 A-10 공격기 시뮬레이션 조종 교육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과연 의회와 미 공군의 딜에 따라 A-10 공격기가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대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루비오 의원이 디펜스 뉴스에 기고했던 A-10 공격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중진 의원인데요. 이 의원이 A-10 공격기를 그냥 퇴역시켜준 것이 아니다.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디펜스 뉴스에 기고를 한 겁니다. 이 사실 A-10 공격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퇴역을 시키느냐 마느냐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A-10 공격기의 부품 생산 공장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품 공장들이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A-10 공격기의 퇴역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고요. 반면에 미 공군은 이 A-10 공격기를 가지고 중국과 싸울 수 없다. 전면전에 사용할 수 없으니 이것을 퇴역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F-35와 같은 신형 항공기를 사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번에 의회가 승인을 해줘서 올해부터 대량 퇴역이 시작됐는데요. 이것을 놓고 이제 의회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구나, 물러섰구나라는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루비오 의원의 글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퇴역시키라고 이 퇴역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미 의회는 지난해 국방수권 법안에 1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유사시 우크라이나 조종사 그리고 운용요원들이 미국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작년에 여러 명의 조종사들을 데리고 와서 실내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교관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는 이 사람은 미공군 퇴역 A-10 조종사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현재 수십 명 규모의 A-10 공격기 시뮬레이션 교육을 마친 예비 파일럿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정비 교육, 전술 교육만 어느 정도 해준다면은 A-10 공격기의 우크라이나 공여가 생각보다 빠른 일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A-10 공격기가 우크라이나에 유용할까요? 일단 이 짧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F-16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A-10 공격기가 이륙하는 장면입니다. F-16과 A-10, 생김새부터 굉장히 많이 다른 항공기입니다. A-10 공격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엔진이 날개 위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굉장히 길고요. A-10 공격기는 애초에 냉전 시절 소련의 대규모 기갑 부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장기간 공중에서 채공을 하면서 많은 양의 무장을 투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격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진도 초음속 비행에 유리한 저바이패스 엔진이 아니라 고바이패스 엔진, 그러니까 여객기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제트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비행하는 소음을 들어보면 여객기 지나가는 소리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채공하면서 다양한 무장을 투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실전에서 검증된 것처럼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지간한 부분은 전부 다 방탄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어지간한 대공포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피격에도 쉽게 격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위쪽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공군기지 대부분이 파괴가 돼서 지금 이 비행장 저 비행장 옮겨 다니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F-16 같은 경우에는 엔진, 그러니까 공기흡입구가 기체 하단에 달려 있습니다. 노면 상태가 완전히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F-16처럼 에어 인테이크가 하단에 있는 기체를 운용을 하게 되면 FOD, Foreign Object Damage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의 에어 인테이크 흡입으로 인해서 엔진 파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A-10 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굉장히 높이 달려 있기 때문에 F-16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FOD 가능성이 낮죠. 그리고 이착륙 거리도 굉장히 짧고요. 무장 탑재 능력이라든가 채공 능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중 화력 지원이 필요한 우크라이나군에게는 F-16보다 더 효과적인 항공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루비오 의원이 이런 식으로 운을 뗐는데, 과연 이 A-10 공격기가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공군에 넘어갈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사람들, 정말 엉뚱하기로 따지면은 이 나라 사람들을 따라잡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하고 놀랄만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05mm 곡사포가 예상 밖의 활약을 보여주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기존 L118 105mm 견인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경량 곡사포 개념을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초경량 무인자주포 개념입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최근 뮌헨에서 열린 디펜스 IQ 퓨처 아티러리 컨퍼런스에서 기존의 L118 경량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한 라이트웨이트 파이어 플랫폼 기술 실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DSTL 측은 BAE 시스템즈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기존의 경량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한 예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앞서 기술적 리스크를 상당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은 LFP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로 무인화, 자율운용 및 자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진행된 예비 연구에는 제7공수연대 왕립기마 포병부대의 선임 엔지니어들도 참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대략적인 정보에 따르면 LFP는 전투 중량이 3톤 미만으로 중형 기동 헬기로 슬링이 가능한 크기와 중량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주포는 127mm를 적용하되 14발들이 탄창과 연결된 완전 자율화 시스템이 함께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운용 요원이 원격으로 제어하고 사격진지 이동과 방열, 사격전 전 과정을 완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개념들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최초의 로봇 포병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은 LFP가 완성되면 현재 운용 중인 L118 경량 곡사포를 LPF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과연 세계 최초의 로봇 자주포가 영국에서 현실화될지 개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화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CG가 처음에 LPF가 등장했을 때 그때 개념으로 나왔던 CG고요. 두 번째 보시는 이 사막세계 화포가 최근에 미넨에서 공개됐던 이 LPF의 새로운 설계 CG입니다. 이 LPF 굉장히 흥미로운 무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원격으로 명령어만 전송해주는 인공지능 탑재 무기가 될 예정이고요. 헬기나 수송기, 심지어 중형 드론으로 수송을 해서 작전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물론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탑재 탄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에는 한 40에서 60발 정도의 포탄이 들어가는데 이 LPF 같은 경우에는 14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서 필요한 탄종을 골라서 장전을 하고 쏘는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는데요. 영국은 3톤으로 정해져 있는 이 제한 중량을 지키기 위해서 궤도 방식이 아니라 차륜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퀴도 4개밖에 되지 않고 크기도 굉장히 작은데요. 재밌는 것은 기존의 105mm 화포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검토되던 105mm를 포기하고 127mm, 그러니까 한 포 규격으로 포를 바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동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물론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주포를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시되는 것이 반동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반동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포를 쏘고 나서 밀리는 그 현상 때문에 한 번 쏘고 나서 방열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포를 쏠 때 우리가 소총을 사격할 때도 반동 때문에 총구 앙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면은 결국에는 상탄이 나는데 직사화기는 그냥 상탄이 나니까 조준점을 살짝 내려가지고 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곡사화기 같은 경우에는 상탄이 나면 사거리 공산 오차가 적게는 수백 미터에서 많게는 킬로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명중률을 전혀 담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화포를 경량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량화 됐다면 그에 걸맞게 이 엄청난 반동을 어떻게 차체가 잡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설계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영국이 이러한 반동 문제까지 잡아내는 3톤 미만의 초경량 무인 자주 곡사포를 개발하게 된다면 아마도 미래전 양상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겁니다. 굳이 무겁고 둔중하고 값비싼 자주포를 배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역에 헬기나 무인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만 딱딱딱 내려주고 필요한 것에 정확하게 유도포탄만 날려주면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력 운용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특이한 무기체계들은 영국이 가장 먼저 개발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요. 과연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LFP도 이러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